구독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제가 또 다시 등장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 우크라이나 문제는 결코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요, 한반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원래 푸틴 대통령 계획한 거는 3일에서 5일 미만의 초단기전으로 이제 가겠다는 구상이었는데, 생각보다 우크라이나가 너무 이제 저항을 잘 하고 있고요. 또 서방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고 해가지고 오늘이 벌써 이제 12일째인가요? 12일째로 이제 접어들었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장기전으로 가면은 러시아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또 우크라이나나 서방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쏟아지는 군비가 하루에 250억 불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방 1년 예산의 거의 한 절반 정도를 하루에 쏟아붓기 있기 때문에, 또 이 장기전을 간다는 것은 러시아도 괴롭지만 우크라이나 더 많은 인명피해도 있고, 또 서방 경제 제재도 러시아도 불리하지만 서방도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절대 장기전을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단기전도 아니고 장기전도 아니고 아마 중간쯤에서 이제 타협을 해야 더 이상의 이제 데미지도 막고 러시아하고 이제 좀 서방하고 좀 새로운 솔루션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러시아의 어떤 양상을 보면은 더 이제 강대강으로 이제 할 테면 해보자, 끝까지 가겠다, 이런 입장을 많이 밝혀요. 어제도 마크롱 대통령하고 이제 통화도 하고 하면서 자기는 우크라이나를 중립화시키는 거, 또 우크라이나의 어떤 무장을 해제시키는 거, 이 두 가지를 조건이라고, 자기의 목적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혀 이제 실마리가 안 된다 이거죠. 장기전으로 가면 러시아는 거의 국가 부도 위기 지금 얘기도 나올 정도로 러시아한테는 절대 이게 좀 유리한 게임이 아닐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조금 더 단기전으로 좀 끝내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양상이 많이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상전 위주로 했다면은 지금부터는 미사일이나 이제 공군을 동원한,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이제 이게 단기전으로 가겠다는 그런 전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제재가 계속된다면은 상당히 현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러시아가 이제 금융자산이 이제 외환 보유고부터 또 개인 자산 동결된 것까지 하면 1조 달러가 넘다고 그러거든요. 대외적으로 상환해야 될 부채만 해도 1,600억 불입니다. 금융 결제망에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아웃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출 수입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경제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은 러시아는 상당히 좀 국가 부도 가능성까지 갈 수가 있다. 또 이게 이제 국가 부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중요한 수치가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는 CDS라는 지수가 있다고 합니다. 2014년 크림 사태 병합 이후에 러시아가 이제 경제 제재를 받아도 이제 6%대라고 했는데요. 거의 15%, 20% 달하고 하니까 굉장히 안 좋은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번에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러시아의 전쟁이냐, 또 일각에서는 푸틴의 전쟁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군 포로들을 보면은 자기들은 전혀 전쟁인가도 몰랐고 군사 훈련하는 줄 알고 왔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푸틴 대통령하고 이제 정말 핵심 참모들만 이 내용을 잘 알고 공유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러시아의 전쟁은 아니다. 러시아도 어쨌거나 선거가 있고 자유민주주의고 이제 다당제이기 때문에, 그죠?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이번에 경제 제재가 발표되자마자 러시아 내에서 여러 가지 루블화가 이제 폭락하는 거라든지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국민들이 피부로 이제 제재를 갖다가 피해를 느끼고 있고, 러시아 국민들도 대다수가 납득이 안 되는 전쟁이거든요. 전쟁의 명분도 없고 어떤 경제 제재로 인한 모든 국민들의 좀 피해는 크고, 한 50개 이상 도시에 계속해가지고 지금 반전 데모가 일어나고 있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러시아의 전쟁이 아니라
푸틴 대통령과 아주 그 소수의 어떤 권력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그런 전쟁이고 또 이 상황이 이제 당초 의도한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좀 장기화되면 될수록 여론은 더 나빠지고 그리고 이제 올리가르크라는 그 우리로 말하면 이제 재벌들인데 그런 재벌들 자산까지 다 지금 동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과 이번에 좀 전쟁을 주도한 사람들은 러시아 내에서도 굉장히 지금 그 고립되어 가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인 부담을 많이 느낄 걸로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이제 핵 언급 얘기한 거는 유럽이나 EU, 나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게 전면전에 참견하지 말라는 이제 경고 메시지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한테는 우리가 이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빨리 항복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좀 더 현실적인 거는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그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뭐 프랑스에 이어서 유럽의 최고의 이제 원전 보유국이고 15개 원전 중에서 유럽에서 가장 큰 그 원전이 이제 러시아 군에 이제 폭격도 당하고 또 점령도 당했습니다. 또 이제 제2의 이제 우크라이나 내에서 이제 최대로 큰 그 원전도 지금 점령할 거라는 그걸 위해서 지금 뭐 군사적인 그 대대적인 공격이 있다는 그 보도도 들었는데요. 혹시라도 이제 우발적으로라도 또는 의도적으로라도 원자력 발전소에 이제 데미지가 간다. 이거는 뭐 거의 핵무기 사용한 것과 똑같은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지금 그 현실적이고 피해야 될 시나리오 같고요. 그래서 이제 IAEA에서도 뭐 러시아의 그 원전 침공과 원전 그 점령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도 높은 그 비난을 했습니다. 빨리 그 IAEA에서 국제 감시단이 들어와서 그 최소한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15개 그 원자력 발전소만큼은 국제 기구에 컨트롤하에 두는 게 가장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전쟁의 이제 기본은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문제이기도 하지만 러시아하고 이제 미국 나토 간의 문제거든요. 지금 뭐 미국하고 이제 나토 러시아 간의 협상 얘기는 아직 없는 거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은 해도 잠시 이제 휴전을 하고 민간인들 갖다가 좀 탈출시키는 뭐 그런 정도 성과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건 너가 절대 나토 가입 않겠다는 그런 확답을 해라. 그리고 이제 중립화하겠다는 걸 해라. 비무장화. 그걸 하라고 이제 요구한다면은 그거는 우크라이나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겠죠. 그죠? 다만 기대할 수 있다면은 잠시 이제 휴전을 해야 되는데 막 그거조차도 러시아로서는 이제 수용하기 어려운 게 이제 3월 뭐 말인가 되면은 이제 기후가 좀 따뜻해지고 그 우크라이나 땅이 상당히 이제 좀 진흙탕으로 바뀌면은 뭐 러시아가 정말 전쟁하기 이제 어려운 그거기 때문에 러시아는 어쨌거나 3월 이전에 모든 걸 이제 종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이나 터키가 탁단의 솔루션을 갖고 이제 나온다 모를까.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에서는 뭐 저는 크게 기대는 안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루카셴코 대통령이 뭐 설명하면서 그 작전 지도를 보면은 러시아 군 그 진입이 이제 몰도바까지 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 실제 이제 몰도바 안에는 그 트란스네이스트라는 그 약간 돈바스 같은 그런 그 또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조그마한 또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한 8,000명 정도의 이제 러시아군이 지금 주둔을 하고 있고요. 뭐 저는 그 시나리오도 좀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가 굉장히 이제 경고를 많이 해도 나토가 이제 더 강대강으로 나오고 하니까 뭐 러시아도 지금 뭐 그러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몰도바까지 우리가 조금 더 전선을 확산할 수 있다면은 좀 유럽 쪽에서 굉장히 또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게 잘하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협상할 수 있는 그 레버리지가 되기도 하고 트란스네이스트는 이미 이제 그 러시아 이제 그 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진입하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꼭 전쟁을 한다 하는 것보다는 러시아 어떤 군이 더 이제 강화해가지고 유럽에 또 좀 강력한 메시지를 뭐 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몰도바도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반러 정서가 강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함께 그 EU 가입 신청을 했더랬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몰도바 정부가 좀 괘씸한 거죠, 그죠? 괘씸하니까 몰도바 정부에 조금 이제 손도 좀 봐주면서 몰도바는 또 우크라이나 못지않게 더 이제 유럽 가까이 들어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유럽으로서는 굉장히 좀 안보적인 위협을 좀 더 느끼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카드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 평가에 동의합니다. 맨 처음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유럽에 대해서 이제 97년 이전으로 이제 안보 지도를 원위치 하라는 그 굉장히 대담한 요구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푸틴 대통령이 지금 한 세 가지 이제 판단을 잘못했다는 게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제 저항이 저렇게 셀 거다 하는 걸 판단을 잘못했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진주하면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굉장히 환영할 거라고 했는데 전혀 환영을 못 받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러시아 군과 푸틴 대통령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과대평가를 했다. 지금 군사적으로 보면은 뭐 전문가들 보니까 이번에 러시아 군 그 작전하는 거 보니까 영 아니다. 뭐 이런 평가도 많이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미국과 이제 나토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가소평가했다. 또 유럽 내에도 미국하고 이제 조금 그 약간 디바이드 되는 건 있어요. 특히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이제 미국 간에 조금 그런 그 갈등도 있어서 푸틴 대통령은 상당히 틈새도 있고 굉장히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위기 상황이 나오니까 정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러시아도 생각한 것보다는 이제 장기화되고 군사적인 피해도 많고 해서 뭐 일단 전투에서는 뭐 이겼다 손 치더라도 전장에서는 졌고 또 전술에서는 뭐 다소 이겼다 손 치더라도 전략에서는 좀 졌다. 그래서 뭐 컨트롤에서는 이미 이제 기울어진 성부인데 문제는 이제 그걸 빨리 승복을 하고 그래도 서로 간에 이제 데미지를 줄일 수 있는 출구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지금 뭐 러시아는 아직까지 그런 기미가 안 보이고 있는 게 그게 좀 답답합니다. 저는 그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그 상당히 그 외교에 능하다는 그 개인적인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하는 거 보면서는 미국은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전면전이 일어날 거라는 걸 계속해서 이제 브리핑 하다시피 이제 경고를 했고 다 맞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경제 제재만 하고 군사적인 참여는 안 하겠다고 이제 선을 그었고 이제 그게 이제 푸틴 대통령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 그린 라이트를 줬잖아요. 그죠? 러시아에 이제 침공을 가져오게 했고 그래서 또 한 번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뭐 엄청나게 커졌죠. 너무 이제 외교적으로 좀 배짱이었고 좀 유약하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 절제 그게 성공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정말 이제 초반부터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강대 공으로 가고 정말 좀 군사적인 지원 개입까지 했더랬으면은 더 큰 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우려도 하나가 있고 또 그걸 예방한 것도 참 훌륭했고 그 대부분 국제사회에서는 이 전쟁은 미국과 러시아, 나토 간의 하나의 패권 경쟁으로 봤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게 전면전이 시작되고 러시아가 일방적인 침략이 시작되고 국제사회 여론이 이제 완전히 이제 반전 여론으로 확산되고 또 유엔 긴급총회에서도 뭐 141나라가 투표해가지고 러시아 이제 규탄안, 러시아 철군안이 가결되고 하니까 이제는 거꾸로 이제 왜 미국과 EU, 나토가 군사 지원을 안 하느냐 이렇게 여론이 이제 환기되고 뭐 이런 가운데서 이제 그 미국과 EU, 나토가 군사 지원 하면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제 패권 경쟁이 아니라 체제와 가치 경쟁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바이든 대통령이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바이든의 그런 절제 그리고 국제 여론을 갖다가 좀 기다릴 수 있다는 인내 그거는 굉장히 탁월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좀 EU 가입 문제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그루지아, 몰도바 세 나라가 지금 그 EU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정말 계속해서 이제 강공으로 나온다면은 서방 쪽에서 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카드가 된다고 보고요. 이제 두 번째는 또 핀란드하고 이제 스웨덴 그 중립국 위치에 있는 이 두 나라도 지금 그 1월 달에 나토 가입 신청을 했거든요. EU하고 나토는 지금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지금 그 과거 이제 동유럽 국가들 다 러시아의 그 위협을 상당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강대공으로 나갈 것 같으면은 저는 그 스웨덴, 핀란드 이 두 국가의 추가 나토 가입도 굉장히 이제 빨라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뭐 나토군이 직접 참여는 안 하지만
개별 나토국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이제 군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 그게 또 더 늘어난다든지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더 장기적으로 잘 싸울 수 있는 뭐 이것도 서방이 쓸 수 있는 굉장히 큰 레버리지가 되고요. 러시아산 원유 수출을 갖다가 제재를 가하는 게 지금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되더라고요. 이것도 러시아 GDP 한 14% 된다고 하니까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이제 뼈아픈 그 데미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지고 그래서 앞으로도 서방이 쓸 수 있는 그 카드는 좀 많고요. 또 반대로 이제 러시아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원전 그런 걸 가지고 또 이제 서방에 대해서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뭐 테러 내지는 하나의 이제 인질로 삼는 거라든지 더 나아가서 이제 뭐 핵무기 사용 이걸 조금 더 가시화한다든지 그루지아하고 이제 조지아 같은 데를 또 전선을 뭐 좀 만만한 두 나라잖아요, 그죠? 전혀 지금 나토도 아니고 EU도 아니고 이런 두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전선을 확대해 가지고 뭐 러시아가 한 방이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러시아가 쓸 수 있는 카드인데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러시아보다는 서방이 훨씬 유리하죠. 특히 이제 푸틴 대통령의 이제 큰 약점은 러시아 내에서 이 반전 여론이 확산되고 푸틴도 이제 러시아 내에서 뭐 서방에서도 국제사회에서도 고립되지만 러시아 내에서도 이제 고립되는 이런 정치적인 부담도 푸틴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게임이다.